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성장기에 읽은 책을 대여해주는 도서관. 내가 아는 사람 중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읽는 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는 폴란드 친구가 들려준 일화이다. 그녀는 자신이 사는 오래된 문화도시 크라쿠프의 시립도서관에서 자주 책을 대여해 읽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사서가 한 가지 독특한 질문을 하곤 했다. 당신이 인생의 성장기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은 무엇인가요? 내 친구에게만이 아니라 그 사서는 책 대출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리고 답을 들으면 책장들 사이로 사라졌다가 대출 신청한 책들과 함께 그 책을 들고 와서 말했다. 여기 그 책이 있어요. 가져가서 다시 읽어봐요. 과거 시절에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대여 기간은 충분히 연장해 줄 테니까 천천히 읽어도 돼요. 사서의 별난 방식에 의아해하며 그 책들을 그냥 놓고 가는 이도 있었다. 그럴 때면 사서는 주저없이 말하곤 했다. 설마 레마르크의 개선문이나 귄터 그라스의 양철북을 읽지 않고 성장기를 보냈겠어요? 그러면서 고전에 속하는 책들을 들고 와서는 어리둥절해하는 사람에게 건넸다. 어떤 이는 다음번에 올 때 청소년기에 읽은 책 목록을 적어오기도 했다. 그러면 그 사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책장들 뒤로 가서 책을 한아름 들고 돌아왔다. 친구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들은 사서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책 제목을 하나씩 말하면서 그 책에서 좋았던 대목을 기억해냈고 그들을 통해 내 친구는 존재조차 몰랐던 책을 알게 되거나 이전엔 관심이 없던 책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내 친구는 사서가 가져다주는 여분의 책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였다. 오히려 일부러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 척해서 사서가 찾아다주는 의외의 책을 받아와서 읽곤 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주전자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오래되고 바랜 책들을 몇 장 들춰보며 시각과 청각까지 야생동물처럼 예민해서 스스로 고독을 키웠던 사춘기와 20대의 일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사서의 특이한 방식 때문에 접수대 앞에는 늘 줄이 길었다. 바쁜 이들은 대놓고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책 제목을 귀 기울여 듣고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도서관 사서가 상담사는 아니지만 그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때로는 놀랍고 때로는 기이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성장통에 관한 내용이었다. 한 번은 바로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사서의 질문에 답이 떠오르지 않자 내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친구는 헤세의 데미안이나 카뮤의 이방인은 어때요? 하고 말해주었다. 남자가 그 제목 그대로 사서에게 말하자 사서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읽은 감명 깊은 책을 타인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결국 남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험이 담긴 책을 떠올렸다. 사서는 행복해했고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책을 들고 떠났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지만 60세가 넘어 보이는 그 사서는 그런 독특한 방식을 통해 그녀 자신이 시간여행을 하는 듯 보였다. 친구는 사서의 그런 태도와 그녀가 임의로 대여해주는 책들의 느낌이 마음에 들었고 나아가 도서 대출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웠다. 그래서 그녀의 근무일만 택해 도서관으로 향하곤 했다. 그렇게 몇 해를 보냈다. 지난주에 친구는 몇 권의 책을 빌리기 위해 그 도서관에 들렀다. 기억 속에 어떤 책을 길어 올려서 인생의 성장기로 돌아가게 하는 사서를 기쁘게 해줄까 염두에 두면서 그런데 사서는 자리에 없었다. 그날이 그녀의 근무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한 다른 사서에게 묻자 그 사서가 말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더 이상 이곳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정년을 맞아 며칠 전 퇴직하셨어요. 친구는 못내 아쉬워하며 그 사서가 지난 몇 해 동안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해 고민하던 순수한 시기로 잠시나마 돌아가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무척 그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후임 사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건 그녀의 행동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사실 그녀는 사람들의 성장기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도서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었어요. 몇 년 전 도서관 규정이 새로 정해져서 5년 동안 아무도 대여해 가지 않은 책은 폐지로 재활용 처리하기로 되었답니다. 독서 유행에서 밀려났다고 해서 고전들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그녀는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서는 분명한 어조로 덧붙였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권한 책들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떠올린 것이 아니라 곧 폐기될 운명에 놓인 목록에 있는 책들을 우선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독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책들은 그녀조차도 구원할 수 없으니까요. 생각에 잠겨 도서관을 나서면서 내 친구는 진실한 울림을 주는 책들이 폐지로 전락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으려는 사서의 마음씨에 감동했다. 그 사서의 노력으로 수명이 연장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사서의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때 밤새워 읽은 책들을 통해 성장기의 감수성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 고마웠다. 내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 잠시 침묵했다가 친구는 덧붙였다. 성장기에 읽은 책을 묻는 사서의 질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특히 눈을 반짝이며 그때까지 들어본 적 없는 책 제목을 말하는 노인들이 있었다고.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안겨준 책이나 경험들은 망각 속으로 폐기되기 전에 가끔씩 기억 속에 꺼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수성 무뎌진 현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사가 차가운 날개로 우리의 얼굴을 후려친다고 한다. 우리가 잊어버린 소중한 기억들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천사의 날개에 얼굴을 얻어맞고 무슨 기억을 떠올릴 것인가? 무슨 책에 쓰인 어떤 문장, 마음에 새겨진 어떤 구절을. 가슴이 부서지면 기도의 말이 가슴 안으로 들어간다. 김혜자 배우가 제주도 배경의 텔레비전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하게 되어 서귀포 법한마을의 내 돌집에서 여러 날 제주 사투리 연습을 했다. 내가 토박이 주민들과 친분이 있음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사투리 강사는 같은 동네에 사는 화가와 나였다. 물론 강의는 그 화가가 맡고 나는 그이가 가르치는 단어와 억양을 괜히 아는 체해서 배우를 주눅들게 했지만 실제로는 여간에서 주눅드는 배우가 아니었다. 사투리는 서툴러도 내공이 보통 세지 않았다. 유명한 배우가 왔다고 마을 회장도 들르고 동네 식당 주인은 전복죽을 끓여오고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던 주민도 들렀다. 마침 나를 만나러 왔다가 귤밭일 거들겠다고 나선 독자가 졸리다는 핑계로 사투리 연습을 게을리하는 배우에게 바닷가 카페에서 커피를 사다 주며 기습적인 질문을 던졌다. 아이들을 돕기 위해 30년 넘게 아프리카 다니셨잖아요. 그런 노력이 대단한 일이란 건 두말할 필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를 전파해서 아이들이 더 인간적으로 자라나는 세상이 되었나요? 물론 김혜자 배우의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폄하하려는 어투가 아니었고 현지의 비극적인 상황이 더 나아졌는지 궁금해서 물은 것이었다. 하지만 사투리 가르치던 화가도 한라봉 한 상자를 들고 배우의 사인을 받으려고 온 55세 배우 지망생도 큰 돌 몇 개 돌담에 얹고 들어온 나도 잠시 긴장하고 어색해졌다. 분위기가 더 불편해지기 전에 마저 돌담 보수하러 가자고 독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간 김혜자 배우가 입을 열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도 아프리카가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가 아이를 낳고 2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총을 들고 다른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매일 눈이 퉁퉁 부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슬픔과 분노가 전부였어요.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이들의 상처를 마약 묻힌 솜으로 닦아서 마약 성분이 스며들어 사람이 쥐로 보여서 죽였다는데 나는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그곳에 간 게 아니에요. 흙탕물을 마시고 파리가 눈곱에 덕지덕지 달라붙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말하는 건 폭력에 가까운 일이라고 난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시다면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시겠어요? 먹을 걸 주고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독자가 눈치도 없이 계속 물었다.
그럼 왜 계속 아프리카에 가신 거예요? 배우가 특유의 꿈꾸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곳 아이들과 여자들이 날 좋아했어요. 내가 돈과 의약품과 식량을 지원해주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구호품들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구호 단체가 주는 것이니까요. 아이들은 내가 안아주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얼굴을 만져주면 행복해하고 영양실조로 잔뜩 부푼 배를 해갖고도 나를 보고 웃었어요. 특히 어린 엄마들은 나와 함께 손잡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 통역을 거쳐야 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가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여자인 나와 여자인 그녀가 손을 잡고 앉아 서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돌집에 피운 등유 난로 때문에 조금 전까지 졸려하던 배우의 눈이 반짝였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갔어요. 어떤 젊은 여자는 병에 걸려 치료도 받지 못하고 흙집 안에서 죽어가다가 내가 가서 손잡아주고 앉아있으니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감사해요가. 나는 숨이 멎은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이 여자를 천국으로 꼭 데려가 주시라고. 꼭.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내가 후원한 시에라리온의 아이가 시집가고 아이 낳고 시장에서 옷가지 몇 개 놓고 장사를 해요. 한 번은 그 나라에 또 갔는데 그 아이가 있다는 시장에 가봤어요. 어떻게 알고 저 멀리서 날 보고 울면서 뛰어오던 모습을 잊지 못해요. 반짝이는 눈에 물기가 어렸다. 세상에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진실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있어요. 전쟁과 기아와 질병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이어서 그냥 외면하고 싶어질 정도예요. 외면하고 싶은 것일수록 함께하는 것이 필요해요. 외면이 그 문제들을 만든 원인 중 하나이니까요.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여자들이 날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해요. 내가 그들을 치료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준 것이 아니에요. 난 단지 다가가서 많이 아프겠구나. 그런데도 눈이 정말 예쁘구나. 영혼이 참 맑구나. 하고 말을 걸어주고 나에게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함께 앉아 있어 줬을 뿐이에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렇게 나는 세상의 폭력에 대한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축복의 순간들이 내가 느끼는 슬픔의 버팀목이 되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 잠시 눈을 감았다. 통합의학자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 들려주는 일화가 있다. 정신과 의사인 그녀의 친구가 뉴욕에서 열린 융학파의 꿈 분석 학회에 참석했는데 청중이 꿈에 관련된 질문을 종이에 적어내면 전문가 패널이 답하는 순서가 있었다. 칼 융의 손자도 그 전문가 패널 중 한 명이었다. 질문지 중 하나에 밤마다 잔악한 나치의 폭력에 의해 인간적인 존엄성이 짓밟히는 꿈을 계속 꾼다는 내용이 있었다. 패널 중 한 사람이 질문 내용을 큰 소리로 읽었다. 레멘의 친구 의사는 고문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어떤 해석을 내릴지 궁금했다. 사실 분석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꿈이었다. 질문지에 적힌 꿈의 내용이 낭독된 후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서 융의 손자가 학회장에 가득 모인 청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모두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꿈에 응답하기 위해 잠시 침묵하며 서 있읍시다. 청중이 일어섰고 1, 2분 동안 침묵하며 서 있었다. 친구 의사는 자신이 확신하는 그런 꿈 분석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청중이 앉자 패널들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왜 그 꿈을 분석하지 않고 넘어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학회에서 돌아와 융학파의 정신분석가인 스승에게 그 일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그건 말이야, 루이스. 세상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어떤 말이나 분석도 소용없고 치료도 불가능한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지. 우리가 그런 고통을 대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거기 함께 있어주는 일이야.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이 끝날 때까지 사투리를 지도해준 화가는
나중에 그날의 김혜자 얼굴을 화폭에 담고 싶다고 했다. 인간적으로 빛나던 그 얼굴에서 숭고함을 보았다고 했다. 우리 모두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진실과 그 진실에서 발산되는 빛, 그리고 등유난로의 열기에 얼굴이 불그스레해졌다. 나와 함께 현무암 돌들을 날라 돌담 보수를 마치고 떠나면서 그 독자는 숙연해져서 말했다. 저도 김혜자 배우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유대교 신비주의 하시다즘 계열의 어느 랍비는 제자들에게 모든 기도를 가슴 위에 두라고 가르쳤다. 한 제자가 물었다. 왜 가슴 안에가 아니라 가슴 위에 두라고 하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자 랍비는 답했다. 어느 날 우리의 가슴이 부서지면 기도의 말이 그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새는 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래한다. 동화와 현실 중간에서 살아가는 듯한 외국인 친구가 서울에 와서 한 달 남짓 머물렀다. 이틀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일한 후 점심을 먹고 시내를 산책했다. 겨울 끝자락이었지만 기록적인 한파가 연일 이어졌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나도 히말라야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장갑 낀 손으로 귀를 녹였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귀가 빨개졌는데도 연신 감탄하며 하늘 좀 봐, 정말 파란색이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움츠렸던 고개를 빼고 올려다보니 찬 공기 때문인지 독특한 파란색이었다. 목이 긴 나는 추위가 파고들어 얼른 펭귄처럼 움츠렸지만 그 친구는 혹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인사동을 한 바퀴 돌고 조계사 경내를 지나 안국동과 정독도서관 앞들을 거쳐 삼청동과 가이동 쪽으로 긴 순례를 하는 동안 한국의 겨울 하늘이 지닌 아름다운 블루 컬러를 계속 예찬하는 것이었다. 그 친구 덕분에 강렬하게 파랗지도 않고 흐리게 파랗지도 않은 무심하게 우주 공간을 투영하는 듯한 파란색을 자주 바라볼 수 있었다. 하늘의 아름다움을 자각하는 순간 추위가 훨씬 견딜만해졌다. 하늘에 대한 것은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다. 그 친구는 매사에 그런 식으로 모든 일과 사물 속에서 아름답고 기쁜 요소를 발견했다. 한 번은 버스가 늦게 와서 한참 기다리게 되었는데 미안해서 택시를 타자고 하는 내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거리에 더 오래 서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해 나를 놀라게 했다. 제주대학교에 일이 있어서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저녁에 올 예정이었는데 폭설로 발이 묶이자 신이 준 선물이라며 좋아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 라고 말하는 동화 속 소녀 같았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는데도 즐거움이 따랐다. 에고의 주장이나 설득이 불필요했다. 그런 사람은 자주 그리워진다. 말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친구가 떠난 후에도 하늘 좀 봐, 정말 파란색이야 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해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저 파란색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가난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소설가 엘리노 포터의 명작 폴리애나의 주인공 소녀 폴리애나는 불행한 삶 속에서도 매 순간 다행한 일 찾기를 한다. 11살의 고아가 되어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노처녀 이모 집에 얹혀 살게 된 폴리애나는 매일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대저택 같은 집에서 좁고 퀴퀴한 다락방이 주어지지만 전망이 좋아서 그림 같은 경치만 봐도 정신 수양이 되어서 다행이라거나 방에 거울이 없어도 주근깨 난 얼굴을 안 봐도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기차역으로 자신을 마중 나와주지 않은 이모에 대해서는 이모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일이 좀 더 연장되어서 다행이라고 여긴다. 다행이야는 폴리애나가 불우한 삶을 견디는 만트라이다. 폴리애나는 이것을 기쁨 찾기 놀이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놀이를 함께 할 것을 권한다. 아무리 불행한 상황일지라도 기뻐할 무언가를 찾는 놀이이다. 그렇게 해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모의 가슴을 녹이고 평생을 병상에 누워 지내야 하는 가난한 부인, 고립감에 빠진 미망인, 가정 불화로 이혼 직전까지 이른 부부 등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을 선사한다. 기쁨 찾기 놀이는 억지로 지어낸 자기 위안이 아니라 삶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정신의학자 아들러가 말하듯이 인간은 자극에 반응만 하는 반응자가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해 창조적 결정을 하는 행위자이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신도 모르게 방귀를 뀌면 똥을 싸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긍정적인 정신, 단호한 낙관주의는 행복에 없어서 안 되는 요소이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고난을 지탱하는 것은 기쁜 일을 발견하는 마음이다. 인도 라자스탄 지역의 샴푸라라는 시골을 여행한 적이 있다. 바나스강이 흐르는 오지 쪽으로 갔더니 15채 정도의 흙으로 지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지도에 이름조차 없는 마을로 사람들이 우호적이고 다정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행복한 여인들이 살고 있었다. 폭 1.2m, 길이 4m의 긴 천으로 된 사리옷에 몸을 두르고 있었는데 독특한 풍습이 있었다. 그녀들은 강으로 나가서 사리를 절반은 몸에 두른 채 절반만 풀어서 물에 빨았다. 그런 다음 그 절반을 몸에 두르고 나머지 절반을 풀어 세탁하는 것이었다. 부끄럽게도 나는 그것이 그 마을 풍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리옷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고안해낸 빨래 방법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연신 웃음을 터뜨리고 아열대 새처럼 즐겁게 떠들어서 이방인인 나도 강물에 퍼지는 사리천처럼 행복감에 물이 들었다. 노래 부를 일이 없다고 많은 이들이 말한다. 하지만 시인 마야 안젤루가 말했듯이 새는 해답을 갖고 있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죽으면 더 이상 불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 나는 동의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좌뇌에서 간단히 처리되는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은 우뇌에서 훨씬 많은 분석과 사고 과정을 거친다고 뇌신경학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감정보다 불쾌한 감정과 사건을 묘사할 때 더 논리적이고 강한 말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렇게 발달한 우뇌는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는 일이 습관이 된다. 그것이 인간 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동화가 필요한 순간이 바로 그때이다. 학자처럼 공부하고 동화의 주인공처럼 살라 하는 말은 소중한 금원이다.